네, 지난 토요일 미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워싱턴 독립기념관 그 탑 앞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다라는 소식 뭐 다 들으셨죠? 자, 그런데 그 열병식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USA, USA를 연호했습니다마는 단상 근처에 그 특별 게스트 좌석에 앉아 있는 그 VIP들은 그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먼저 불렀습니다. 군사 열병식이 벌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행사, 그 스케줄 중에 하나가 생일 축하 노래 부른 거였습니다. 미소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은 방탄 유리로 차단돼 있는 그 단상에 올라서 미국 국가에 맞춰서 성조기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면서 이제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었던 이날 이 워싱턴에서 열린 걸프전 이후 34년 만에 그 열병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예포가 이곳에서는 발사됐지만 그런데 같은 시간 전국 각지에서는 예포가 아니라 반 트럼프 시위장에서 최루탄이 발사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예포가 발사됐고 다른 쪽에서는 최루탄이 발사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이날 하루 열병식에 쓴 돈은 약 한 4,500만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열병식에만 들어간 돈이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비공개로 들어가는 돈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육중한 탱크가 밟고 지나간 그 워싱턴 DC의 그 도로 막 다 빠그러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행사가 끝나자마자 빨리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 보수 비용 1,600만 달러 등등등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런 행사였습니다. 자, NBC 그리고 ABC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일에 맞춰서 열린 그 열병식에 세금을 그렇게 드리는 데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60% 정도. 한쪽에서는 반 트럼프 시위가,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 열병식이 열리는 등 미국이 지난 토요일 두동강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전역에서 지난 주말에 열렸던 시위 소식을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죠? 전국적으로 한번 쫙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열린 이민 단속 반대, 그리고 요즘은 뭐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서 조금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No King's Day 뭐 이러면서 왕은 없다, 미국의 왕은 없다, 뭐 이런 시위를 하면서 어느 순간 반 트럼프 시위로 바뀌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위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수백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요, 총격을 비롯해서 이 시위대를 향한 차량 공격과 여러 가지 폭력 사태 등 좀 사건 사고로 좀 얼룩진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가장 지금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제 LA 쪽에서의 시위인데, LA 쪽에서 시위는 그나마 그래도 더 악화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요거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 자, 진보 성향 단체로 구성된 No Kings, 왕은 없다. 이 No Kings 집회 그 주최 측은요, 미국 전체 50개 주 2천여 곳에서 시위가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고, 그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다 합치면 수백만 명은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등 그 주요 도시에서 각각 수만 명씩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도심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요, 소요 사태가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서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고, 또 경찰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LA에서도 지난 주말에 토요일 한 2만 명, 일요일도 한 2만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지역별로 좀 볼까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요, 약 10,000명이 모인 도심 집회 현장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한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희생자의 신원이 유타주 주민인 아서 루라는 이름의 39살의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에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캘페퍼라는 곳이 있나 봐요. 버지니아주에 우리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데, 버지니아주 캘페퍼라는 지역에서는요, 시위대가 집회 현장을 떠날 무렵 한 SUV 차량이 군중을 향해서 마구 돌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람에 한 명의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인 21살의 한 남성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샌프란시스코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도심에 모인 가운데 차 한 대가 또 시카고처럼 그 군중을 향해서 돌진해서 최소 4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가 아니라 그 버지니아 캘페퍼라고 말씀드렸죠. 버지니아주 캘페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여기서는 군중을 향해서 차량이 돌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최소한 4명이 다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차를 몰고 나타난 용의자는 즉각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레곤주로 가보겠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저녁 무렵에 일부 시위대가 이민 단속국 청사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벌였고요. 연방 당국 요원들이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최루탄, 섬광탄, 고무탄 등을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위대도 또 이에 맞서서 물병 등을 던지면서 저항을 했고요. 경찰은 이 현장을 폭동이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최소 2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이 폭동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폭동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군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라스베가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곳에서 나뉘어서 시위가 있었는데요. 총 1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그 죄, 폭행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자, 미네소타주로 가볼까요?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에서는요, 토요일 주의원 2명이 잇따라 총격으로 사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의원입니다. 미네소타 주의원. 모두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노킹스 집회가 다음날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벌인 그 용의자 그 차 안에서는요, 노킹스라고 적힌 그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그 노킹스 집회에 참가하는 민주당 주 의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예 그냥 집회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요, 일부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제기됐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미네소타주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그런 위협이 접수됐다라는 게 신고가 돼서 경찰이 주의회 건물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연방 의원들도 문제입니다만은 각 주별로는 지금 주의원들, 특히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LA로 와보겠습니다. LA에서는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도심에서 경찰이 그 화학 자극제를 사용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루탄 뭐 이런 걸로. 그러자 일부 시위대가 벽돌 던져서 막 깨고 도로를 깨서 그 돌멩이 던지고 물병 던지고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위대는 야간 통행 금지령 시간에 맞춰서 도심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A에서는 뭐 돌 던지고 그런 건 있었지만 폭력 사태는 더 이상 없었고 약탈도 그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런 베스 LA 시장은 약 3만 명이 참가한 다운타운 시위와 도시 내, 그러니까 다운타운에서 한 2만 명, 그리고 산타모니카에서도 있었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한 3만 명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산타모니카, LA 다운타운, 뭐 한인타운 인근, 그리고 LA에서 뭐 한 3, 40분 떨어진 곳 등등등 다 합치면 LA 에어리아에서 한 15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치명적인 폭력 사고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하튼 지난 7일 처음 LA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한 이후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그 한 8일 동안 LA 지역의 시위와 관련해서 LA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약 561명, 561명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자, 국내적으로는 이 시위가 지금 가장 큰 탑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걱정스러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이슈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금 군사 충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 이란 전역의 그 군사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 국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위가 걱정인데 국제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모든 나라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경제적인 측면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공격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란에게 가해진 최대 규모의 공격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할 때 군사 작전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작전명은 일어나는 사자, Operation Rising Lion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이름으로 왜 그 Rising Lion, 일어나는 사자라고 지은 건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는 사자라는 것은 성경 그 구약의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거기서 말해서 따온 겁니다. 성경 속 그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한 그 이방인 예언자를 데려왔습니다. 일종의 고용한 거죠.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제 시킨 거죠. 너는 예언자로 알려졌으니까 네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런 저주스러운 미래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해라라고 발락이라는 예언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예언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대반전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 발람의 입을 통제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말대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 속에 따지면 하나님이 그 발람이라는 예언자의 입을 통제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과 실제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예언자 발람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자에 비유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구약 그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이 백성은 사자같이 일어나 먹이를 움켜쥐고 움킨 것을 찢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한번 잡았으면 절대 놓지 않고 잡았으면 그거를 완전히 찢어 발기기 전에 완전히 해치기 전에 눕지 않으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 일어나는 사자를 일컫는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으로 작전명을 지은 것은 이제 크게 보면 몇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그 사자라는 것은요, 뭘 뜻하느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그 유다 지파의 상징 동물이 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당시에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로 보면 이런 거죠.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상징성 이런 것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ising 일어난다, 떠오른다라는 그런 의미는 고요히 평소에는 웅크려 있다가 때가 되면 마침내 행동에 나서는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결단력 또는 공격 개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언자 발람의 그 예언에서처럼 사자가 일어나서 행동하는 순간을 뜻하는 게 이제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 민수기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이스라엘은 주변국이 아무리 괴롭히고 저주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따라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받는 민족이다 말하는 걸 좀 상징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사작전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었는지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한 각 나라별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 입장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 주요국 입장이요.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유가 폭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세계 안보에도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7 정상들은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문제에 대해서 공동 입장, 어떤 그 합의된 입장을 만들어서 발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쭉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입장도 좀 볼까요? 한국의 그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해서 어제 이미 이제 캐나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도착하셨을 거고요, 캐나다. 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간단한 입장을 내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현지의 우리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교민들의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외교 뭐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외부 충격 때문에 한국 경제에 그 피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라고 또 이제 경제 분야 지도자들한테는 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캐나다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한국은 뭐 이쪽 저쪽 편을 들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민들의 피해라든지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걸 좀 예방하는 언급만 담백하게 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그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발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우리 중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관련 조치로 인해서 초래될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살짝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볼까요? 영국과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 모두를 향해서 또 어느 쪽도 편들지는 않으면서 양쪽 모두 자제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한 반면, 일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일본은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군사 공격을 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뭐 비판한 게 뭐 잘잘못을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 미국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걸 세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미국에 와서 막 트럼프 대통령에게 딸랑딸랑 막 했잖아요. 그 무역 협상 때문에. 그런데 돌아갔는데 자기가 요청한 건 뭐 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좀 화가 났는지 삐쳤는지 그냥 트럼프가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냥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안 볼 수가 없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뭐라 그랬느냐? 훌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훌륭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훌륭한 일이라고 했는데 일본의 시게루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 안 하고 교민들의 피해에 안전에 예방에 다 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좀 자제하세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각 나라별 입장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번 주에 열리지만 이 문제를 논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의견 차이가 심하다는 것만 부각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자, 어디 다니실 때요, 함부로 전화기 충전하면 안 된다라는 정보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공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다가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고 연방정부가 경고를 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항에서는 휴대폰을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의 공익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교통안전청 공식 페이스북에.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해커들은 이른바 포트 재킹이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USB 포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놔서 거기다가 끼는 기계를 인질로 삼거나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싹 빼가거나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도 다 훔쳐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FBI를 비롯해서 연방통신위원회 FCC 등의 이 기술 전문가들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부분인데 요즘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판단에 연방교통안전청이 아예 페이스북에 이런 공고를 띄운 겁니다. 경고문을. TSA는 특히 이 암호화되지 않은 무료 공용 와이파이 사용도 위험하다라고 짚었습니다. 공항에 가면 공항 와이파이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보안업체 노튼이라는 보안업체는 핫스팟을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노출돼서 네트워크 내에 해커가 들어가 있다면 은행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을 싹 다 가로챌 수 있다라며 공항에 갈 때는 가급적 스마트폰 충전을 미리 좀 충분하게 해서 갈 것과 또 가능한 한 공항 내에 그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도 공항 무료 와이파이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 가능하면 그냥 내 데이터가 까져도 내 데이터로 사용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등의 분야에서 지난해 6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아마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자산이 최소 16억 달러 이상 증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윤리청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 공개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지난해 9월 설립한 그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회사를 통해서 5,735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에 소유한 웨스트 팜비치, 도럴, 또 주피터 등 이 세 개의 골프 리조트와 회원제 클럽 리조트인 이 마라라고 등등 그 멤버십을 판매한 것을 통해서 최소한 2억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판매 사업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규모가 큰 그런 돈도 물론 버는데요. 그렇게 큼직큼직한 규모로 막 한 번에 막 몇억 달러씩 그렇게 벌 정도라면 작은 거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작은 것도 엄청나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각종 판매 사업으로도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요. 특히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와 함께 제작한 그린우드 성경책까지도 만들어서 그것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린우드 성경 판매를 통해서는 130만 달러. 그러니까 몇억 달러 막 벌고 그러니까 100만 불, 200만 불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꼼꼼하게 버셨습니다. 그래서 그린우드 성경책을 가지 판매해서 프라핏 쉐어 반반씩 나눠서 130만 달러 벌었고요. 또 트럼프 시계도 팔았고요. 또 트럼프 스니커즈, 트럼프 향수 등등 아주 깨알 같은 판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트럼프 시계를 통해서 한 280만 달러 벌었고요. 향수 팔아서 한 250만 달러 벌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따서 만든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도 있는데요. 그 디지털 카드도 팔아서 116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방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해외 개발 사업에서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인도에서는 1,000만 달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1,600만 달러, 그리고 베트남에서 500만 달러의 개발 사업 인센티브 수수료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저기 참 생각하지도 못할 곳곳에서 정말 깨알 수입을 악착같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였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그 일가에서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에 보고한 내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에스티 로더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 우리 한인들도 한때는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에스테 로더 화장품. 그 화장품을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하나로 성장시킨 사람이 그 레너드 로더 명예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별세하셨는데요. 그 별세하신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까 해요. 자, 그 레너드 로더는 부모가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한 이 에스테 로더라는 회사를 물려받아서 이끈 사람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잘 키워놨냐면 그 에스테 로더 산하에 많은 그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클리닉라는 화장품 브랜드도 있고요. 또 아베다, 또 맥 코스메틱스, 그리고 탐 포드 뷰티,
또 바비 브라운, 조 말론 런던. 이 조 말론 런던은 저도 참 좋아하는데 거기 그 저 방향제 같은 건 얼마나 좋아요. 비싸서 그렇지. 방향제 뭐 일반 타겟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 가서 방향제 사면 뭐 5불, 6불짜리도 많은데 조 말론 거는 한 100불 하잖아요. 그래도 향이 좋긴 해요. 뭐 그 월티 단지는 뭐 각자의 나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조 말론 런던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라메르 등 많은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시켜서 크게 기업을 키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수합병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회사를 많이 성장시킨 인물이죠. 그 레너드 로더가 지난 1958년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1958년에 들어갔을 때 연간 매출은 8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회장 자리에서 이분이 물러날 때 이 에스더 로더의 매출은 무려 7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입사했을 때는 80만 달러, 연 매출 80만 달러. 그런데 자신이 회장직을 그만둘 때는 73억 달러로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한편 레너드 로더는 지난 2001년 립스틱 지수,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지수라는 한국말 영어가 섞이니까 또 발음이 이렇게 어렵네요. 립스틱 지수라는 경제 지표를 창안해서 그때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에스텔로더 회장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에스텔로더 회장이 누구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름을 몰랐는데 이 립스틱 지수라는 걸 만들어 난 다음에 이분이 아주 이름을 유명하게 떨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도 화장품, 특히 그 립스틱 구매는 경기와 반비례하는 소위 립스틱 효과가 있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11 테러를 겪은 2001년 가을 9.11 테러 직후에 완전히 모든 게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때 미국에 그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립스틱 판매는 11% 9.11 테러 직후에 다른 건 다 폭락하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11%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 앞서 그 대공황 때는 화장품 전체 판매가 25%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경기가 어려울수록 여성들이 립스틱을 더 짙게 바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해석에 정답은 없어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여성들이 립스틱을 짙게 바른다? 아니면 뭐 립스틱을 뭐 더 많이 바른다? 아니면 립스틱을 평소에 안 바르던 사람들도 바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이런 해석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화장품 이것저것 많이 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못 사니까 그냥 간단한 로션 하나 바르고 그나마 립스틱은 꼭 발라야 되는, 그래서 다른 건 못 사더라도 립스틱은 사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뭐 정답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팩트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다른 거는 다 매출이 떨어져도 립스틱은 매출이 올라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세한 지난 주말에 돌아가신 그 레너드 로더 그분이 립스틱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반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자, 미국의 한 장례 지도사가요, 유골을 뒤바꾼 뒤에 장례식 차 뒷좌석에 여성의 시신을 18개월간 그 방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 지도자가 여성의 시신을 1년 넘게 방치하고 최소 39 이상의 유골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알츠하이머로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담요로 덮은 채 장례식 차 트렁크에 방치했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유족들에게 엉뚱한 타인의 유골을 건네며 여성의 유골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해당 장례 지도사가 다수의 유골을 박스에 담아서 임대주택 곳곳에 보관한 또 다른 범죄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사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를 이 사람은 저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직업적, 도덕적 의무를 충격적으로 저버렸다라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시신 훼손 중범죄 한 건과 절도 범죄 한 건에 대해서 결국은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례 지도사, 미국에서 이제 장례 지도사라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그런 직업이 있죠. 장례 전,
후 모든 것은 정말 다 이렇게 책임지고 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한인타운, LA 한인타운에는 유일하게 한 분이 뭐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분이 좀 오랫동안 이 장례 지도사를 정말 한 20년 넘게 해오신 분이 계세요. 조 마리아라는 분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습니다. 이분 참 20년 넘게 정말 신뢰를 쌓아오면서 이 장례 지도사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신 그런 분이 한 분, LA 한인타운에도 있다. 그 외에도 뭐 한국 분 몇 분이 더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세포 노화까지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는요, 5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세포의 염색체 끝부분, 이 염색체 끝부분을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잖아요. 그 텔로미어가 길수록 젊고 건강하죠.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될수록 이게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에서 그 텔로미어가 더 짧아지지 않고 더 잘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유지하는 것으로. 이게 뭐 늘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짧아지지만 않으면 더 노화가 안 되니까.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때마다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짧아질수록 세포 분열이 많이 됐고 결국은 그 얘기는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타민 D가 텔로미어의 손상을 줄이고 세포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비타민 D의 항염증 효과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또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가 이 텔로미어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내 생활이 많은 그런 현대인에게는 좀 보충제를 먹어주면서 섭취를 하면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햇빛을 통해서 난 할 거야. 그럴 때는 이제 하루에 최소한 햇빛을 한 30분 이상 정도 충분히 쬐어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별 필요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보충제를 먹을 때는 그렇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텔로미어를 좀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햇빛 충분히 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